영국 찰스 3세 국왕이 한국에 엄청난 것을 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실로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입니다. 이런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의례를 넘어서는 것으로 양국 관계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예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국 왕실의 발언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왕실이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엄청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에 대한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의 긴급 보도는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것이 경제적 지원, 군사적 협력, 과학기술 협정, 교육 및 문화 교류 확대 또는 다른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수도 있고 양국 간의 무역 협정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영국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엄청난 것은 영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특별히 강화하려는 외교적 전략의 일환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영국이 지역에서 추구하는 이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때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 만큼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현재 국제 정세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유럽 내의 변동성,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전략적 확신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과 영국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영국의 엄청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개는 양국 관계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고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역할과 전략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스테이지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영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나라 중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영국과 직접적인 갈등이 없었던 정말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문자 그대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들쑤시고 다닌 대영 제국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한국은 지리적, 국제정세적 요인으로 인해 영국과의 마찰을 기가 막히게 피해온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동맹국가이자 혈맹인 미국마저도 18터부터 19세기 서구열강 제국주의 시절 신미항유나 전통적인 친일 성향에 의한 가스라 테프트 밀약, 20세기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시절과 더불어 미묘한 마찰이나 불편한 이슈들은 끊임없이 있었는데 영국의 경우는 한국의 근세 태동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마찰이라고 할 만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영국과 관련된 일로는 거문도 점령 사건 정도가 있지만 이마저도 조선보다는 조선에 대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행위였기에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문도에 상륙한 영국군은 거문도 주민들과 매우 우호적으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주민들을 용역으로 고용하거나 거주지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주민들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등 을의 폭력이 뒤따르기 마련인 강제 점령에서마저도 마찰이나 갈등이라고 볼 만한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영국과 한국이 처음 교류를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영국에 국빈 방문하면서부터입니다. 또한 영국은 브렉시트 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영국은 한국을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선정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한국 관련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4개국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찰스 3세 74 영국 국왕을 만났는데요. 한 총리는 리셉션에서 찰스 국왕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찰스 국왕이 굉장히 자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찰스 국왕에게 한국과 영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랬더니 찰스 국왕이 한국이 방위산업이 강하죠. 그러시더라. 아마 영국이 무기체계를 바꾸는 데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전했습니다. 영국이 낡아빠진 구식 무기들로 장착된 영국 군대를 최첨단 한국산 무기로 전부 도배한다는 것은 1년에 무려 100조 원 가까운 금액을 국방 예산에 쏟아붓고 있는 영국이 한국에 최소 수십조 원을 지불하고 한국산 무기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기를 웬만하면 절대 수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심지어 지난해 미국조차 영국으로부터 8억 6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영국산 무기를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이 이번에 한국으로부터 한국산 최첨단 무기 수입 계약을 체결하면 한국은 영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을 받는 것은 물론 이보디 더 핵심은 미국조차 영국산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강 무기 수출국인 영국이 한국산 최첨단 무기를 수입하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지만 영국의 이번 계약으로 한국산 무기는 최소 대기 몇 년씩은 해야 겨우 받아볼 수 있는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재탄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한국의 현대로템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미래형 전차입니다. 인공지능, AI, 기반 차량 운용체계, 유무인 복합 운용기술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적용한 이 전차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포탑은 130mm 주포와 다목적 미사일로 무장하며 360도 상황인식 장치, 능동방호 장치, 다목적 드론 등 엄청난 첨단 장비들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승무원 3명이 탑승하는 차체에는 첨단 차량 기술을 적용한 캡슐형 방호구조 승무원실을 적용해 사용자 편의와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차 못지않게 영국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한국산 무기는 바로 하나가 개발한 레이저포입니다. 주위에 떠다니는 무인 항공기를 레이저 한 방으로 격추시킬 수 있는 최첨단 미래 무기인데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한국이 이미 개발해 완료해 시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국산 레이저 대공포가 영국 개발 R&D를 사실상 완료하고 우리 군에 배치해도 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험 평가 결과 명중률이 100%에 달했습니다. 9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개발해온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이 지난해 완성돼 현재 운용 시험 평가 (OT가) 매우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블록은 10여 차례 실시된 운용 시험 평가 요격 시험에서 백발백중의 성능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레이더 등과 연동해 시험해보니 10여 km 이상 떨어진 까치 갈매기 크기의 물체까지 정확히 탐지했으며 수 km 거리 내에서 요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요격 시험을 해보니 책받침 크기의 물체까지도 다 잡아내더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소식통도 앞으로 전방이나 주요 시설 등에 다수 배치하면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전장 1.8m 크기로 추정은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작은 소형 드론들도 다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산 레이저포의 회당 발사 비용은 2,000원에 불과합니다. 한 발에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 들어가는 대공 유도탄보다 훨씬 저렴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안겨줍니다. 레이저포는 미사일이나 기관포와 달리 낙탄 사고에 따른 민간인 등 지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이어 영국도 한국을 G7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며 영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한국이 조속히 G7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 우리를 놀래켰습니다. 반면 영국과 달리 한국의 뒤통수를 치기 바빴던 바이든은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카드를 공개적으로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WP와 CNN 등 미국 언론은 25일 현지 시간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제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전날 밤 보수 성향 폭스 방송에 출연, 바이든 대통령 탄핵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방송에서 우리는 정보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 탄핵 요구 수위로까지 상승한 상태며 이는 의회에 나머지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닉슨 이후로 보지 못했던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가족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사유화하고 의회의 조사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중간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를 비롯한 일가의 해외 사업 및 부당 거래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왔는데요. 특히 지난달 탈세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가 헌터의 기소를 막았다는 미국 국세청 IRS 내부 고발자의 하원 세입이 증언이 공개되면서 바이든의 탄핵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탄핵 이후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한국의 사위로 불리는 내리 호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일에 따르면 공화당에선 한국계 여성과 결혼해 한국 사위로 불리는 내리 호건 전 주지사의 출마 선언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노 레이블의 공동대표를 맡은 데다
오랫동안 공화당 잠룡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1월 주지사 퇴임 당시 77% ABC 볼티모어 설문조사에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은데요. 내신들은 호건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국가는 한국임이 명백하다라며 한국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마저 제치고 세계 제2의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라 전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에서는 UNITAS 2023이 개최되었습니다.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유력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강대국부터 캐나다와 미국까지 참여하는 초대규모 훈련이었는데요. 실제로 UNITAS는 대서양 태평양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중남미 지역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입니다. 게다가 UNITAS는 벌써 64년째 계속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 중인 연례 다국적 해상훈련이기도 한데요. 특히 올해는 주최국인 콜롬비아가 해군 창설 20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전력을 UNITAS에 동원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측에서만 26척의 함정과 3척의 잠수함, 25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유니타스 2023에 참여한 20여 개국은 콜롬비아가 동원한 해상 전력의 규모가 많인 앞선 인트로의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함 미사일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대함 미사일의 놀라운 정확도와 위력이 참가국들의 삼삼했던 것 이상이었던 건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콜롬비아에 수출한 국산 대함 미사일 SSM-700K 해성이었습니다. 전장 5.46m, 구경 340mm의 해성은 암속치고 비교적 크지만 최대 속도는 마하 약 0.95, 사거리만 180km가 넘는 우리 해군의 주력 대함미사일입니다. 일례로 해성은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구축함부터 인영하급 고속함과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 포항급 초계함 등에서 폭넓게 운용하고 있는 무장입니다. 그나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비교적 비싼 가격인데요. 해성은 한 발당 약 20억 원으로 대한미사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RGM-84 하푼보다 2배 이상 비싼 고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감수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아닌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콜롬비아조차 사회 전반과 군사적으로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해성을 수입했을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해성은 비행 중 최대 8개의 변침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행 중에 8번이나 비행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를 활용하면 아군 함정 등의 장애물은 물론이고 중간에 섬이 있는 경우 이를 빙돌아 후방의 적 함정을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성은 목표물을 향해 유도 비행하는 과정에서 적의 격추 시도를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이 가능하며 해수면 5m 이하로 낮게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동과 타격 직전에 수직으로 솟구친 뒤 내려찍는 움직임인 팝업 기동, 만에 하나 적이 공격을 회피한 경우 재차 표적을 설정해 재공격하는 다양한 공격 모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외에도 대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마이크로밴드 탐색기, 스트랩다운 시스템을 적용한 고정밀 아이너스, GPS, 전파 고도계 등을 활용해 해무가 잔뜩 낀 악조건 상황에서도 경이로운 명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성은 ROC 단계에서 진행한 최초 발사 검증부터 2년마다 실시되는 림팩까지 발사 훈련 전체에서 명중률 99%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단 한 건이 실패 사례도 지난 201 우리 해군과 공군의 합동 훈련 중 인천급 호위함의 4번함인 강원함에서 발사된 해성이 보중에 추락하며 생긴 사례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군은 하품과 비교해도 수배는 강력한 엔진으로 좌우 공기름 입구에 달린 터보팬 엔진을 통해 대각선 이동 등 입체적이고 복잡한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250kg의 고인력 탄두를 탑재하고서 이토록 놀라운 명중률과 회피 능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미사일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해성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해성이 1996년 탐색 개발을 시작해 2003년 전투 사용 가능 합격 판정을 받은 대한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개발 완료까지 10년, 개발 예산은 총 1,411억 원, 개발 인원은 470여 명이 투입되었는데요. 여기에 2005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으니 우리 해군에서 문용한 횟수를 따지면 벌써 18년이나 된 나름의 구형 체계입니다. 그나마 지난 2020년부터 개량화 명구에 돌입했지만 통상적으로 대한미사일의 수명기한이 30몇 년임을 감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성은 여전히 최고 성능의 대한미사일 중 하나로 거론되는데요. 이는 비단 해성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유독 군사 기밀에 접촉되는 부분이 많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함정 전투 체계는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신뢰도로 국제무대에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함정 무잠 체계를 개발하고 또 수출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필리핀은 중국에 맞서 대한민국에서 2,400톤급 연안경비함 6척을 수입했고 동시에 국산 함정 전투 체계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탑재했습니다. 함정에 탑재된 모든 탐지 장비와 무장, 항해 지원 장비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통합된 전술 정보를 공유하는 함정 전투 체계는 전투함의 두뇌나 마찬가지인데요. 탐지 추적은 물론 위협 분석, 무장 할당부터 교전과 명중 여부 분석까지 모든 부분을 자동으로 지휘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함정 전투 체계의 성능에 따라 같은 무장을 탑재하고 있더라도 화력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심지어 함정 전투 체계는 위협체를 탐지, 분석하고 스스로 기만 체계나 CWIS 같은 요격 체계를 작동하기 때문에 공방 양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또 전술 데이터 링크는 디지털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면동해서 정찰, 지휘, 타격 체계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말해 함대를 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인 셈인데요. 대한민국은 2000년 이후 국자 기술로 함정 전투 체계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개발해 국산 함정은 물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필리핀의 경우 총 13척의 필리핀 함정에 대한민국산 함정 전투 체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면한 방어용인 고속점을 제외한다면 필리핀이 보유한 전투 함정의 총 수량은 17척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함정 전투 체계로 해군을 운용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서두에 말한 콜롬비아도 대표적인 대한민국 무장 체계를 운용 중인 나라고 최근에는 UAE가 대한민국의 함대공 미사일인 해공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체계와 무장이 강력해진 데에는 나름의 서글픈 사연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육군을 보고 포방군이, 화력덕군이 하는 자조 섞인 별명을 부르곤 하지만 사실 이는 대한민국 군종 전반에 걸친 특이점입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명예 수호의 최선봉인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의 경우 만재 배수량이 570톤에 불과한 소형 함정이지만 하수의 KP 76리터, 62 76mm 함포 1문, 한미의 40mm 노봉 1문과 추가로 K6 12.7mm 중기관총 이전과 해성 대한미사일 이면장 발사대 2개에 다수의 폭내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원양 항해가 가능한 초기함이나 호위함에나 탑재할 무장을 대한민국은 유도탄 고속함에 올려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오만하고 남 깔보기 좋아하는 중국조차도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과 자국의 02형 미사일 고속점을 비교하며 전투 함정으로서의 화력과 범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배수량 기준으로 037IH형 미사일 고속함이 윤명하급 유도탄 고속함과 비교할 만하지만 그래봐야 37mm 이면장 타입 76A 주포 2문과 14.5mm 이면장 타입 69 부포 2문, 대함 미사일 4개를 탑재한 게 전부입니다. 단순 화력 측면에서는 비교 불가인데요. 이에 더해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대양작전 수행이 가능한 인천급 호위함부터는 3연장 해성 발사대 2기, 4면장 해룡 발사대 2기를 탑재하면서 웬만한 구축함급 전투함보다 2배는 많은 무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3면장 청상어 경월의 발사관 KMK 32마드 5 2기와 127mm 함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치 3인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에는 대함 미사일 8발의 KVAS 16셀, 개발 중인 FFX 배치 4에는 기존 이상의 무장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현재가 완료되면 호위함만 총 26척으로 탑재된 미사일만 500기를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현재 12척가량 보유한 구축함, 초건조 예정인 합동화력함까지 더해진다면 동해, 서해, 남해 어디로 얼마나 많은 적 함정이 침투해오든 지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한계상 절대 물량으로 적성국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350척의 함정을 보유했다는 중국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북한, 멀리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압도적인 질적 우위와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역으로 박살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막대한 화력만이 유일한 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착실히 따르고 있는데요. UAE에서 대한민국 함정과 무장 체계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이란 때문입니다. UAE와 이란은 걸프 해역 호르무즈 해협의 성, 아부무사, 톰베 구착, 돈베 모조르그의 영유권을 두고 오랜 시간 물리적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1971년 영국의 점령이 끝나고 UAE가 혼란한 틈을 타 이란이 이들 섬을 점령한 게 원인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UAE는 섬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되려 이란은 아부무사 섬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는가 하면 다수의 전투 함정과 고속정, 무인기, 공중 전력을 추가로 투입해 군사 기지화 해버렸습니다. 가장 폭이 좁은 부분이 고작 40km 내외인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약 20%가 동거하는 말 그대로 금사락이나 다름없는 해협인데요. 때문에 해당 해협을 놓고 UAE와 이란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나라의 해군력 격차에 있습니다. UAE가 현재 보유한 함정은 고속정과 소해함까지 전부 합쳐도 44척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상륙정 19척, 지원함 3척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최근 프랑스로부터 기함급인 만재 2700톤 초기함인 고원드급을 도입했지만 지난 밀리터리 단신 속보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무장체계를 수입하지 못해 깡통배가 될 위기입니다. 이에 반해 이란은 전투함정만 67척, 상륙정 23척, 지원함 18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잠수함을 제외한 숫자인데요. 2025년 취역 예정인 기함급 함정, 칼리에파스급 구축함은 배수량만 7,500톤으로 고원드의 2.5배 이상 규모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이해관계를 맺어온 이란은 두 나라부터 다량의 군사 장비와 무기 체계를 수입해 왔습니다. 덕분에 질은 낮아도 다량의 함정을 운용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마법이라도 부리지 않는 한 UAE가 단시간에 해군력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질적, 화력적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전공 분야인데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지탱해 온 강력한 화력이 과연 세계 무대에서도 동용될 수 있을지는 요즘 러시아는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달도 못 가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는 슬슬 힘이 붙여서 우크라이나에게 유효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본토에 대한 게릴라 공격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략무기까지 일어서 체면을 완전히 구겼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19일 러시아 서북부 노브고로드주의 공군 기지에서 전략폭격기 1대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공격으로 X-22 미사일을 탑재한 러시아 전략폭격기 Tu-22 큐빅미터가 손상을 입었고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폭격기가 단순히 손상됐다고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완전히 화염에 휩싸인 폭격기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완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비행장은 노브고로드 주도인 벨리키 노브고로드에서 남서쪽으로 78km 떨어진 솔치 마을에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에 위치한 노브고로드 지역은 대전 이후 한 번도 표적이 된 적이 없는 비교적 후방 지역인데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후방 지역 곡물 창고들 폭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을 받은 Tu-22 큐빅미터 장거리 폭격기는 촘속 미사일 등으로 지상 및 해상에 있는 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작전 범위는 최대 7,000km로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죠. 즉 이 폭격기는 핵투발 수단으로 전략 무기의 일부입니다. 러시아의 굴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요즘 들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의 수도인 모스크바마저 유린당하고 있죠. 8월 18일에는 심지어 대동령 관저인 크렘린궁에서 불과 5km 거리에 있는 건물이 방공망을 뚫고 온 드론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그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시에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해 무고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혔던 업보를 되돌려받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어지는 드론 공격에 러시아는 모스크바 내 공항 3곳을 전부 폐쇄해야만 했습니다. 8월 22일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 동시는 모스크바의 모든 하늘길이 연결되어 있는 브누코보 국제공항, 세레메티에보 국제공항, 도모데도보 국제공항 3곳에서 전부 일시적으로 비행기 이착륙 일체가 금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과 전문가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위험 때문이라고 분석했지만
러시아 당국은 부끄러워서인지 제대로 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죠. 자기가 먼저 시작한 전쟁 때문에 이런 망신을 당하고 있는 러시아는 인내심이 슬슬 한계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제 우크라이나 바깥으로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가장 민감한 것은 역시 한때 러시아와 한 몸이었으나 지금은 철천지 원수가 된 동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들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통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데 상황이 점점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해외 몇몇 매체에서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2의 쿠바 미사일 위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2년 미국 측정찰기가 쿠바에서 소련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 건설을 포착하며 시작된 쿠바 사태. 미국과 소련은 즉시 군사적 정치적 힘겨루기에 돌입했고 사태가 일단락되기까지의 2주 동안 전 세계는 두 열강의 핵전쟁으로 인류가 파멸하진 않을까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쿠바 사태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가장 큰 위기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일련의 상황이 21세기에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쿠바가 아니라 니카라과라는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가 발단입니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러시아군이 KH-101 순항 미사일 기지들 자국 내에 건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소식인데요. 쿠바 사태 당시처럼 기지들 몰래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세우겠다고 법령까지 선포하는 상식 밖의 도발을 걸어와서 당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니카라과는 위치로만 따지면 미국 본토에서 쿠바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문제는 미사일 기술력이 쿠바 사태 당시보다 80년이나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KH-101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니카라과 한가운데에 미사일 기지를 세운다고 했을 때 KH-101이 공격할 수 있는 범위는 북쪽으로는 미국 전역과 캐나다 최남단 지역, 남쪽으로는 브라질과 볼리비아 대부분의 지역과 칠레 북부에 이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죠. 심지어 스텔스 성능이 있어 포착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런 성능의 미사일을 미국 턱 밑에다가 두겠다는 것은 수들리면 미국을 공격하고 세계대전을 시작하겠다는 의사표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감지한 미국도 러시아와 상황을 해결하기에 앞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세계대전을 시작한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공격할 곳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발트 3국 등의 동유럽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해두기는 했지만 니카라과의 위치라면 미국 본토와 너무 가까워서 미군이 손만 까딱해도 정리가 되죠.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아직까지 군비 확충 상태가 미비하고 그래서 이들을 건드리고 네이토 헌장 5조가 발동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이 오기 전에 러시아가 정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러시아의 괴뢰국인 벨라루스는 많은 동유럽 국가들과 국경을 대고 있어 중요한 길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벨라루스 땅이 가장 처절한 싸움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반응으로 벨라루스 내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출국 공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8월 21일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주재미 대사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벨라루스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권고하고 벨라루스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 여행 금지로 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벨라루스 당국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 조장하고 있고 벨라루스 내 러시아군도 증강되고 있다. 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현지 법의 자의적 집행, 구금 위험 등이 있다. 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어느 때보다도 세계대전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벨라루스 주변의 동유럽 국가들은 점점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발트 3국은 러시아가 서진하게 되면 1차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상대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기를 납품할 수 있는 한국과 계약해 유례없는 속도로 군비를 확충하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의 행동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과격해지고 있으며 어쩌면 한국 무기로 충분한 무장을 하기도 전에 러시아가 밀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이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진다면 발트 3국은 너무 작아서 한순간에 밀려날 것이 뻔하고 폴란드나 루마니아처럼 나를 규모를 갖춘 나라들도 그리 오래는 버티지 못할 것 같죠.
그래서 이들은 한국 무기를 통한 무장에 더더욱 속도를 내기로 합니다. 폴란드는 지난 8월 15일 한국으로부터 인도받은 최초의 FA-50GF를 일반 국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퍼레이드 행렬을 가득 메운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그 위를 날아가는 FA-50GF에서 폴란드 사람들은 자국군의 미래를 보았죠. 이때 받은 큰 호평과 열렬한 환영을 바탕으로 폴란드는 FA-50GF의 구체적인 인수 계획을 공개하며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8월 21일 마인스크 마조비에츠키 제23 전술 항공기지에서 열린 FA-50 공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FA-50GF 2기를 인수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10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가 불과 4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4달 이터부터 3대의 FA-50GF가 폴란드에 도착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야말로 기록적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와슈차크 국방장관은 FA-50GF에 대해 소련제 항공기보다 몇 배는 더 낫다며 정부는 기록적인 속도로 소련시대 군용기를 FA-50과 같은 서구 장비로 교체하고 있다고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오는 FA-50GF를 받자마자 업그레이드 시킬 작정입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FA-50GF는 초도 물량 12대로만 납품되고 그 이후 물량은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로 개발된 FA-50PL로 납품됩니다. 그리고 FA-50PL 납품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FA-50GF 역시 PL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폴란드는 이걸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FA-50GF 납품 계획을 밝힌 같은 날, 폴란드 군비청은 미국 정부와 1,4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했습니다. 바로 모키드 마틴에서 만든 안 AAQ-33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34대를 공급받기 위한 것이었죠. 이 스나이퍼 포드는 원래 FA-50PL의 사양에 포함된 것으로, 즉 언젠가 폴란드가 구매하는 FA-50에 탑재될 물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스나이퍼 포드는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3세대 타겟팅 포드입니다. 전투기에 장착되어 야간 및 전천 후의 상황에서 지상 목표물을 식별, 자동 추적, 정밀 도지 시 기능을 하죠. 로키드 마틴 제2세대 랜턴 타겟팅 포드의 후속 모멜로 랜턴보다 탐지거리가 5배 늘어나 매우 정밀하게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적으로 한국 공군의 4.5세대 전투기 KF-16과 F-15K에도 장착되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부품입니다. 이 스나이퍼 포드들 포함한 FA-50PL 사양을 모두 갖추게 되면 원래 훈련기를 개조한 경공격기에 불과했던 FA-50은 멀티돌 제공전투기인 F-16에도 버금가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마침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투기를 인도해주고 있겠다. 일찌감치 스나이퍼 포드들 구매에서 일부 업그레이드를 먼저 진행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스나이퍼 포드들 동합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아도 뛰어난 FA-50의 정밀 타격 능력은 더더욱 비약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한편 루마니아도 바빠서 여념이 없습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이미 구매한 미국산 M1 에이브람스 전차 외에도 최대 300대의 전차들 추가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에 현재 현대 로템의 K2 흑표가 출사표를 내밀었고 루마니아의 실무자들과 긴밀한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M1 에이브람스와 비교하더라도 K2는 더 가볍고 화력은 비등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동합 디지털 시스템을 지니고 있어 보호 시스템, 원격 유도 무기 시스템, 최첨단 경고 시스템, 드론 방공 시스템 등을 추후 설치해 간단히 통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루마니아에게 조립부터 생산까지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했으며 현지 방위사업체를 통한 부품 생산 및 기술 이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조건까지 제시했죠. 루마니아 측에서도 이런 엄청난 조건을 달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의 전차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니 전문가들 사이에선 루마니아 사업은 K2가 따놓은 당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무기들이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포함한 동유럽 전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 현재 상황대로라면 어쩌면 이들 한국 무기의 첫 실전이 유럽 땅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데요. 물론 전장에서 맹활약하는 한국 무기의 모습이 보고 싶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들 한국 무기의 존재 자체가 전쟁을 억누르고 평화의 상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폴란드에서 라드레어 쇼를 하루 앞둔 구 FA-50이 아닌
K2 전차가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왜 에어쇼에 전차가 동원되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라드 에어쇼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오는 8월 26일과 27일 폴란드 나돔에서 열립니다. 나돔 국제 에어쇼는 폴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나돔 에어쇼에서는 역대급 항공기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 19개의 대형 퍼레이드와 불꽃쇼, 고개 비행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보유한 F-16, FA-50, 마이지 29, 수-22 등뿐만 아니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체코, 핀란드의 전투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번 에어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부터 긴급 공수된 FA-50라고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들라필로타는 지난 18일 놀라움이 가득한 에어쇼 라돔, 미그 29는 상징적으로 FA-50에게 공중 지휘권을 넘겨준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연휴 마지막 주말에는 나동 하늘의 에이스들로 가득할 것이라며 하늘 높이 고개를 감상하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 조직 그룹의 책임자 발데마르 골레비오프스키 대령은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밑까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그 29 항공기는 FA-50과 함께 이곳에 도착할 것이며 FA-50에게 공중의 서지휘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FA-50으로 그동안 사용하던 소련제 MiG-29 버리고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을 지난 국군의 날 퍼포먼스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나돔쇼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폴란드 내에서 전투기 교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제 전투기를 공여했거나 구소련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를 버리고 한국에서 온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경전투기 FA-50으로 바꾸자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도입한 FA-50GF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공중급 유기능, 에이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FA-50PL 버전을 생산하는데 이를 유럽에게 팔기 위한 일종의 홍보 행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번 나돔 에어쇼에는 FA-50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K2 전차가 나동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끝나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니토 데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와 접투 장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총 90대의 항공기와 약 1000가지의 지상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현지 매체 브레스크는 올해 쇼에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에테 날에는 군사장비에 관심이 있는 수천 명의 사람이 모슈노프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이와 관련이어 2023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체코의 신형 헬리콥터 발표회나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2 전차가 이끄는 폴란드군의 신형 장비 발표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두 번째로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데이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는데 K2 탱크가 이번에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2 탱크를 이제 폴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과 이 행사 방문객들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나돔 에어쇼와 나토데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도입한 FA-50과 K2 전차 등을 직접 시연하고 보여주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의 긴밀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서 독일이 폴란드 인근의 다른 동유럽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손잡으려 하는 국가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폴란드를 통한 한국 방산이 유럽 진출을 견제한다며 헝가리의 장갑차 생산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22일 라인메탈이 헝가리 절러에게르세그의 린스 KF-41 보병전 투 차량 생산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독일은 링스 KF-41-209대, 베르겐 판저 3피펠 군안장갑차를 포함한 전투지원 차량 18대, 군용 트럭 38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에게 밀려 링스커프 41이 탈락했는데 이 공장을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생산력이 밀린다는 오명을 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일 독일 라인메탈이 헝가리에게 네오파드 EA7 휴 전차를 납품했습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44대를 주문했는데 무려 5년이 걸쳐서 단 한 대가 전달된 것입니다. 헝가리가 주문한 네오파드 EA7HU는 네오파드의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장갑제 및 전지 장비와 능동방어체계 등이 장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동안 납기가 안 되다가 근래에 한 대가 인도된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지만 폴란드가 무려 1000대의 K2 전차를 한국에게 도입하려 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탱크 1대를 인도받은 헝가리는 몹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가 아닐 네오파드를 선택했던 노르웨이와 네오파드 최신형 도입을 계획하는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네오파드 EA7 플러스 전차의 가격이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 부족을 이유로 450억 원으로 추정되던 네오파드 EA7 플러스의 가격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K2 전차 수출형이 대당 245억으로 여기에 반응장갑과 능동방어 시스템을 넣으면 풀옵션이 295억 정도입니다. 이 가격으로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네오파드 EA7 전차는 규모의 경제의 실패와 군축 탓에 200억대에서 대당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문이 늘고 생산량이 모자라면서 430억까지 올랐고 최신형 네오파드 EA7 플러스는 결국 600억 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 라인메달을 네오파드 EA8을 내놓으며 EA7 플러스의 비에로켓 추진 유탄, RPG, 과 지뢰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갑 패키지, 향상된 상활 인식 및 동신 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사격 통제 시스템 같은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네오파드 EA7이 원래 200억 정도 수준에서 2.5배가 올랐고 네오파드 EA7 플러스가 600억이 되었으니 전문가들은 대당 8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K2 전차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네오파드 신형을 사면 500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헝가리가 네오파드 EA7 전차를 받았는 소식에 동유럽은 물론 유럽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그중에 K2 전차와 비교하는 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K2 탱크에는 2014년형 전자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전자장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신 에이브럼즈 또는 최신 레퍼주즈보다 더 현대적입니다. 비교 테스트에서 K2는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보다 이동 중 표적 파괴 확률이 70%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전투 대결에서 K2는 적을 파괴할 확률이 더 높으며 레퍼드에 더 나은 장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K2가 더 좋습니다. 더 이동성이 뛰어나고 더 나은 전자장치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시스템, 즉 두장과 추진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두 전차. 특히 K2 PL의 장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입니다. 노르웨이군은 전투 능력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노르웨이인이 K2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는 아마도 러시아 전차보다 더 좋은 전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K2, 에이브럼즈보다 낫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오파드는 독일 장갑 무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설이지만 전장에서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네티즌들은 K2 전차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네오파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는 네오파드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가격이 훨씬 싸고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는 전차입니다. 헝가리 육군은 네오파드 전차 납품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 에이브랄스 전차는 폴란드가 계약하고 받는데 약 3년이 걸렸고 한국 K2 흑표는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체코의 한 네티즌은 척코가 네오파드 EAA70대를 구입한다는 기사에
폴란드는 단지 독일이 레오파드를 충분히 빨리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탱크를 구입하지 말았습니까? 체코에 추가 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인가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폴란드의 네티즌은 헝가리의 레오파드 EA700을 드디어 들어왔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장난하냐? 2018년 계약, 2023년 첫 작품. 우리가 안 가져가서 다행이다.